지금 보시면 일본 난카이 해곡의 지진의 확률이 70%대부터 80%까지 왔었고요. 네. 최근에 지금 최대 9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0%. 예, 이 얘기는 저거 신뢰성이 없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을 예측하는 거하고 지진을 예측하는 부분들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같은 현상인데 저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서 그걸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요, 지난달 말이었죠. 예. 이제 강진이 발생해서 70명 네. 이상이 이제 필리핀에서 숨졌어요. 네. 그런데 지난 10일에 다시 네. 규모 7.4의 이제 강진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또 인명 피해도 난 것 같아요. 네. 이게 보면은 불의 골이라고 합니까? 네. 그 인접 지역까지도 이제 지진이 나고 또 여진 우려가 네. 이제 계속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뉴스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강진에 건물 외벽 일부가 무너져 내립니다. 실내에선 전등과 천장재가 머리 위로 떨어지고 학생들은 의자로 머리를 가리며 공포를 견딥니다. 건물 안테나는 곧 쓰러질 듯 휘청대고 고층에서 공사를 하던 인부들은 추락을 피하기 위해 철근을 붙잡고 안간힘을 씁니다. 한국 시간 오늘 오전 10시 43분 그리고 다시 20여 분 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 해안과 파푸아뉴기니 북동쪽 해역에서 각각 규모 7.4와 6.0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에선 무너진 건물에 갇혀 2명이 숨졌고 수십 명은 타박상과 현기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최대 3m의 쓰나미 경보가 내려져 해변가 마을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말 70여 명이 숨진 세부 강진보다 그나마 피해가 덜했던 건 지진 깊이가 23km로 2배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As it travels from the source towards the surface, humihina siya, nagdi-diffuse yung energy. So pagdating 다만 이번 두 지진이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일어나 여진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보면은 불의 골이라고 하는 네. 이 지역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세부에서 지진 났을 때 굉장히 많은 건물 무너졌었고요. 실제 피해도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사망자도 70명까지 갔다고 하는데 그 이후 상황 지금 아직 보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지난 10일이죠. 지금 민다나오 섬에서 필리핀 또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도 사망자는 적지만 아직도 계속 피해는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계는 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요한 건 이미 건물에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건물이 네. 굉장히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러게요. 내부에 균열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작은 여진이 온다 하더라도 그 균열이 있기 때문에 더 취약한 건물이 무너질 수도 확률이 있다는 많다는 얘기죠.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불의 골이 하면 이제 네. 진짜 지진 또 화산의 골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하면은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위험하다고 또 네. 화산 활동, 예, 예. 지진 활동이 이제 빈번한 나라면 또 일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올 초에 네. 만화, 애니메이션 뭐 네네.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지진이 곧 날 거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주로 난카이 계곡, 네. 해곡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 이거 어느 쪽입니까?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넓은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동경이 있습니다. 관동 지역이라고 하는 쪽. 도쿄 있죠? 예, 동경이 일본의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부터 서쪽으로 쭉 이동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맨 왼쪽 섬 큐슈가 있습니다. 예. 큐슈 앞바다 전체까지를 지금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 해곡이 2011년 동일본 지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북동쪽에 있었는데 네. 그쪽으로서 쭉 연결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판경계 그냥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이 아니고 판경계가 쭉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긴장이 남아있는
동경부터 kyushu까지 일대 전체.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보면은 그렇습니다. 도카이 지진, 도난카이 시즈오카부터 지진, 시작해서. 난카이 지진 뭐 있고 난카이 해곡이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네. 이제 딱 그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시즈오카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가고시마 밑에까지 이래 쭉 연결되는 그 지역이에요. 그렇습니다. 저 해곡이라는 게 활성단층으로 쭉 전체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 세 곳, 지금 일본에서 도카이라고 하는 부분, 네. 도난카이라고 하는 지역, 그다음에 난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 세 지역이 동시에 운동할 거다. 아. 지금 이걸 난카이 해곡의 지진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카이 해곡이 위험하다 하는데 지질학적으로 왜 위험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저 난카이 해곡이라고 하는 거는 판 경계에 있거든요.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판이 있고요. 네. 남쪽으로는 필리핀 판이 있습니다. 두 개가 지금 섭입이 되고 있어요. 서로 만나서. 섭입이 된다는 건 그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 마찰이 응력을 계속 이제 높이겠죠. 지금 이제 불의 고리, 네. 태평양 판, 저게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모자이크 같기도 하고 하는데 저게 다 판이에요? 맞습니다. 판의 경계입니다. 판하고 판이 만나는 경계를 저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기 때문에 불의 고리는 이제 앞서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저렇게 붉은색으로 선 그어져 있는 지구상의 모든 전체 지역을 다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왜 필리핀 말씀하셨을 적에 모든 분들은 세부 지진하고 이 민다나오 지진이 같이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많이 하시거든요. 같은 필리핀이니까 뭐. 네. 예. 그런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네. 우리 침대 스프링 있지 않습니까? 예. 최근 선전하게 되면은 네. 옆에서 눌러도 옆에 스프링은 안 흔들립니다. 아. 똑같이 저 붉은색의 고리가 전체적으로 스프링이 쫙 깔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계속 눌리는 가운데 예. 많이 눌린 데부터 텅텅 튀어나가는 겁니다. 음. 그게 순서가 딱 맞아가지고 세부하고 민다나오가 동시기에 같이 움직인 거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은 없고요. 일단 예. 그 거리가 또 수백 킬로 떨어지게 되면 그런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필리핀 안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하나로 연결된 게 아니고 예. 또 다른 판, 이쪽의 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다 우연히 일치네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기보다는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스프링이 눌리는 시기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눌리는 곳이 있다가 옆에 예. 위에는 덜 눌리는 곳이 있게 되면은 시간차를 두는 거고 동시에 눌리게 되면 같은 시간에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지진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보면은 네. 뭐 건축 현사들 저 보십시오. 지금 이제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이 막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저게 그렇습니다. 규모 7 정도 되면 저렇게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저런 정도의 진동은 겪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좀 네. 낯선 부분이고 지진 그러면은 저 정도로 많이 흔들리겠다 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 지진은 규모 7이 넘는 진앙 지역에서의 흔들림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사람이 체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네. 높은 건물이라 그러면 상층부에서 전등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 정도 그렇죠. 그렇게 체감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을 한다면은 네, 저희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2011년도 네.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그렇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네. 인명 피해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지진이 주는 에너지, 지진의 크기는 동일본 지진도 9.0이고요. 지금 난카이 해곡에 예상되는 지진 규모도 9.0이 넘습니다.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네. 똑같은데 피해로 본다 그러면 네. 동일본 지진보다는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지진이 훨씬 큰 피해를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요? 이유는 저희가 이 피해를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진의 크기 외력이지 않습니까? 네. 대비 거기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얼마가 되어 있는가.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대도시가 있다 하더라도 센다이라는 그거 우리나라로 치면 한 광주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런 도시 하나가 있고 대개는 사람이 많이 안 사는 그래요. 그런 지역이고 맞습니다. 공업단지도 크게 발달은 안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카이 해곡에 직접적인 영향 주는 동경이 있고요. 그 옆으로 제2의 도시 오사카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즈오카 있고 그다음에 고베 있고 대표적으로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들이고요. 대도시. 그러네요. 또 하나는 일본의 대표적인 공업단지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 일대를 전체를 흔들어 놓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겠죠. 아무래도 동일본 사람들이 지진보다는. 밀집돼 있고 예. 공장 시설이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예상컨대 네. 1년 안에 220조 엔의 피해가 발생을 할 거다. 1년 안에. 예, 경제 손실. 네. 사실은 지금 많이 우려하는 게 인명 피해가 얼마가 될 거냐, 건물 피해가 얼마가 될 거냐, 여기에 피해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진 피해가 주는 가장 무서운 거는 그 네. 후에 나오는 경제 손실입니다. 네.
220조라고 하게 되면 한화로 하게 되면 한 2,200조 되는 거지 2,200조요? 않습니까? 아. 예. 그 정도의 손실이 1년 동안 있고요.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1경이 넘는 손실이 예상됩니다. 10년. 일본 자체가 망하겠네요, 진짜 그렇게 되면요. 일본 자체가 망한다는지 표현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세계 경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도의 손실이 있게 되면은 그 세계 경제 한꺼번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저 지진 터지면 큰일 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지난번에 네. 동일본 대지진 예. 그 당시의 화면인데 그 상황만 봐도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일본 정부가요 네. 올 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앞으로 네.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 지금 말씀하신 네. 엄청난 일본이 망할 네, 뿐만 네.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그렇습니다. 충격에 빠질 그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다. 네. 80%다. 그 확률 범위가 더 넓어진 겁니까? 어떤? 지금 보시면 일본 난카이 해곡의 지진의 확률이 70%대부터 80%까지 왔었고요. 네. 최근에 지금 이제 더 넓어졌다고 하셨는데 최대 90%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0%. 예, 이 얘기는 저거 신뢰성이 없어라고 판단하시겠지만 예. 실제적으로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갖고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아. 과거에 발생했던 게 시기적으로 이렇게 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시간대로 봤을 때 이때쯤일 거다라고 얘기를 추측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거를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해요. 시간 예측 모델. 예, 그건 뭐냐면 난카이 해곡에서 그동안 발생했던 지진의 시기, 네.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고문서에 기록돼 있는 융기의 양, 그럼 지진의 규모지 않습니까? 네. 이걸 추정을 해가지고 예. 아 그런 정도면 통계적으로 봤을 적에 언제쯤 올 거다라는 걸 추측하는 값인데, 어떤 패턴을 찾는 거군요. 네, 그 불확실성이 너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70, 80 규정하기에는 이거는 합당하지가 않다, 불확실하다. 해서 요번에 발표된 값은 뭐냐면 네. 그런 지금 시간 모델을 봐서는 60에서 90% 이상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60에서 90%다. 예. 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건데 이거는 난카이 해곡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런 해곡에서 발생하는 전 세계적으로 네. 이 정도 규모, 9.0 정도의 지진의 규모의 발생 확률을 또 보는 겁니다. 난카이가 아니고 다른 네, 쪽이요. 네. 훨씬 떨어지겠죠. 네. 그 값이 20에서 50%예요. 20에서 50. 예. 그렇다는 얘기는 두 개를 합쳐놓으면 20%에서 90%까지거든요. 아니 그게 무슨 확률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지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그렇게 높은 게 지진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도 갈수록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지금은 안 터지고 있는데 머지않아 터진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동시에 그 얘기를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에서 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안 터지고 있는 거고 당장 내일도 발생할 수 있다? 90%까지 확률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설명력을, 이건 지식이 절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설명력을 국민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설명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가 참 애매한 네. 게요. 20%에서 90%까지 이렇게 된다면은 네. 그리고 지금 안 터지는 이유는 20% 때문이죠. 가까운,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설명이 되는 거죠. 내일 당장 터지면 그게 90% 때문에.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지진 현상이고 그만큼 지금 인류가 지진에 대한 현상을 규명하기에는 우리 갖고 있는 기술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측하기 위해서 가장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인용하거나 의존할 수 있는 게 통계인데 네. 그 통계 기준 자체가 고문서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예.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라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도 그런 의문을 표시하셨고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 저거 엉터리야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자기들 뭐라고 합니까? 면피용으로 네네네.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을 예측하는 거하고 지진을 예측하는 부분들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우리 갖고 있는 기술이.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이 이걸 발표하게 되면은 네. 같은 현상인데 저거 말도 안 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 재해에 따라서 발생하는 현상에 따라서 그걸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런 걸 겪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요. 네. 기존 발표에 보면은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 사상자가 제 기억으로는 한 네. 30여만 명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90%까지도 올라갔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은 피해 규모도 더 늘어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잠시 전에 피해를 결정하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진의 크기, 외력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노출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측되는 이 부분들은 크기하고 확률은 똑같은 겁니다. 다만 노출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죠. 예측되는 피해는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본 정부가 네. 이번에 보면은 사상 처음으로 거대 지진 주의라고 합니까? 네. 이걸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예, 예. 왜 이게 이 시점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실제 뭔가 뭐 계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그게 아마 그림이 지금 준비될까요? 휴가나다라는 곳이 있어요. 아, 휴가나다. 이 난카이 휴가나다. 해곡에 예. 쭉 밑으로 남쪽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예.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큐슈 밑쪽에 그러니까 난카이 해곡의 서쪽 끝이 지금 휴가나다 지역이거든요. 그러네요. 우리 안카이 지진 아까 좀 전에도 설명했을 때 보면은 동경부터 도쿄부터 시작해서 예, 예. 쭉 시즈오카에서 그렇습니다. 가고시마 밑에까지 예, 예. 였는데 거의 끝이네요. 거의 미야자키면. 끝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 근데 과학적으로 예. 이 난카이 해곡 인근 끝이나 중간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자극을 준다는 얘기죠. 이 난카이 해곡에. 아. 큰 지금 망치가 하나 있는데 그 망치에 스프링이 달려 있는데 작은 망치로 탕 때린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은 망치의 크기가 6.8이 된다 그러면은 큰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과학적으로 판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 지진 터지고 나가지고 기상청에서 즉시 긴급 회의를 했죠. 그리고 나서 발표된 게 난카이 해곡 지진의 임시정보다 예. 거대 지진 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며칠 동안 주의하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발표했던 거죠. 실질적으로 그 발생은 안 했지만, 네. 예. 그렇지만 과학적인 근거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적 근거에 따르면 그게 합당하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이런 비슷한 주의보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거네요. 지금 그래픽에서 보는 것처럼 네. 지난해 8월에 예. 저 미야자키 현안 아파다에 있는 휴가나다에서 예.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다. 네. 근데 이게 결국은 위쪽으로 쭉 도쿄까지 연결되어 있는 난카이 지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다. 방아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방아쇠. 예.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튀어나가듯이 휴가나다 지진 터진 다음에 총알이 튀어나가는 큰 지진이 터질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잔뜩 긴장해갖고 그 다음날 바로 그렇죠. 회의를 한 거네요. 예.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6.8 이상이 되는 지진의 경우에 그렇다라는 것도 과학적으로 사실은 나름대로 분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지만 또 안 맞은 거죠. 7.1 났으면 휴가나다 지진 때문에 피해는 없었어요? 그때는 피해는 사실 크진 않았습니다. 어. 쓰나미도 있었고 했는데 쓰나미도 굉장히 작은 쓰나미가 왔었고 인명피해 간접적으로 한 2명 정도 있었다는 기록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어떤 징조가 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아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방아쇠. 예. 큰 그 단층이 있으면 네. 그 인근에서 네. 아무리 거기가 단절되거나 분절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 작은 지진 터지게 되면은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망치로 탕 거기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준 게 큰 스프링을 팡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럼 계기가 아마 되는 이 거죠.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또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휴가나다 지진 네. 말고 네. 방아쇠를 한 번만 당기는 게 아니고요. 연속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오게 되면은 예. 난카이 지진, 대지진 가능성은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 나올 텐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금 관측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진 얘기하다 보니까 지진과 네. 또 연관되는 게 이 화산 폭발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 보면은 후지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이제 백두산 하듯이 일본 사람들은 네. 후지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후지산 이게 굉장히 분화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네. 실제적으로 그 난카이 해곡에 지진이 발생을 한다 네. 했을 적에 그게 지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후지산이 지금 활화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300년 이상 운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중해 지하에 엄청나게 큰 마그마 방에 펄펄 끓는 지금 용암들이 차 있다는 얘기거든요. 마그마가. 그러네요. 거기 마그마 방에다가 충격을 또 탁 주는 거죠. 아,
거기도 방아쇠를 당겨주는 겁니다. 그럼 그 마그마 방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 그래도 지금 300년 됐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건드려주면은 이게 폭발할 수 있다. 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는 거는 뭐 가상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일본 정부에서 만든 컴퓨터 그래픽 영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후지산이 이제 눈 덮여 있는데 저기서 이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뿌옇게 보이는 거는 화산재. 화산재. 네네. 그런 건데 저 영상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네. 지난 8월 26일이 화산 방제의 날, 일본의 화산 방제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제일 급한 게 후지산 분화가 지금 임박해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런 경고의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걸 가정한 게 과거의 화산 최근에 1707년입니다. 호에이 지진이라는 지진이 호에이 지진. 있는데 그때 지금 저희가 가정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난카이 해곡에서 큰 지진이 있었고 그 지진에 따라 가지고 그 마그마 방을 압력을 스트레스 줘가지고 건드려서 화산 폭발했었거든요. 그때 상황을 똑같이 가정을 했을 때 동경에는 지금 현대 어떤 일이 있을 거다라는 화면을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사실상은 동경에 화산재가 날라온다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화산재의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죠.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호에이 지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707년입니다. 맞죠? 1707년. 이때 있는데 이게 왜 일본 사람들이 이 지진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실제 호에이 1707년이면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지진 관측기도 없었고요. 과학적인 장비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아까 지도에 나와 있던 동해 지역, 도카이 지역, 도난카이 지역, 난카이 지역이 동시에 운동해서 규모 8.7 정도로 추정이 되는 지진이 발생을 했다. 기록에 남아 있고 그게 일본 역사상 동일본 지진이 9.0이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는 최대 지진이었습니다. 피해도 가장 컸었고요. 근데 더더욱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지진이 그걸로 그친 게 아니고 이 마그마 방을 건드려갖고 마그마 방의 압력을 높이는 시간이 49일이었다고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그게 임증이 됐어요. 49일 동안 마그마 방의 압력을 줘가지고 분출, 화산이 분화가 된 겁니다. 그때 동경까지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지진 시나리오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그래픽에 보면은 단순하게 이제 쇼와 난카이 지진 고치현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에이 지진이 1707년. 좀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난카이 해곡 저쪽 밑에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옆에 보면은 1854년 난카이 해곡 전역에서 또 안세이, 도카이, 난카이 지진이 있었는데 규모만 봐도 호에이 지진이 8.6 맞습니다. 규모. 가장 컸네요. 가장 넓은 지역이 동시에 운동을 했다는 얘기죠. 그게 가장 큰 지진이었었고 일본 역사상은 동일본 지진 이전에는 가장 큰 지진 피해였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호에이 지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 그 자체만도 위험한데 이게 후지산과 연관을 시켜서 후지산 폭발까지 이루어진다면 최악의 시나리오. 그렇습니다. 그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실제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건대 난카이 지금 해곡에서 발생하는 지금 예상되는 지진 얘도 똑같이 그렇게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그게 예상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707년에 있었던 호에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똑같이 일본 내각부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호에이 분화 당시에 화산재로 인한 피해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기록 같은 게 좀 있어요? 기록이 남아 있지만 자세한 기록이 잘 없어요. 1707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뭐 한 300년 넘는 얘기잖아요. 조선시대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왕조실록처럼 뭔가 기록이 있지만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면은 화산이 분화돼갖고 화산재가 분출은 했지만 용암에 대한 기록은 없더라고요. 용암이라고 하면 흘러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없었고 화산재가 저렇게 분출돼가지고 그게 날라와서 그때 당시에는 에도죠.
동경.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전체를 덮어서 큰 피해를 줬었고 네. 거기 뭐 기근도 있었고 농지가 다 황폐화됐고 당시는 농지밖에 없었을 테니까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약 거리가 100km거든요. 100km. 예, 순식간에 날아와서 피해를 줬다. 네. 두껍게 화산재가 많이 쌓였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화산재가 날라 들어온 양이 추정이 되거든요. 양이요. 예, 숫자로 말씀드리면 이것도 참 이해가 잘 안 가실 것 같은데 네. 8억 세제곱미터입니다. 8억 세제곱미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거를 예. 다시 설명드리면 여의도에 네. 여의도 면적에 300m 높이의 화산재가 쌓이는 양이에요. 여의도에 300m가 쌓였다. 예, 그 정도의 화산재가 쌓인 게 날라온 겁니다. 사방으로. 엄청나네요. 예. 화산재가요. 그러니 동경에 날라와 가지고 쌓여 있는 양이 5에서 10cm 정도. 5에서 10cm. 네, 자, 그러면은 후지산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300년 동안 분화가 없었잖아요. 네, 근데 없었는데 가능성은 있다. 네. 그 가능성을 지금 두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두 가지요. 난카이 해곡의 지진이 아닐지라도 네. 300년 동안 분출이 없었거든요. 음. 충분히 지금 발생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그런데 난카이 해곡의 지진에 큰 지진이 한번 발생하게 된다. 예. 그럼 이게 충분히 방아쇠가 돼서 어. 그 마그마 방의 압력을 엄청나게 높일 거고 그때 발생하는 화산 분출로 인해 갖고 지금 동경이 당시 에도 시대보다는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거다. 이렇게 가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언제쯤인지는 뭐 예측은 어렵죠.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진에 대한 부분들, 화산에 대한 분출은 수치적으로 얘기가 되게 어렵고요. 단지 지금 모든 일본 정부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임박해 있다. 그건 뭐냐, 내일이라도 있을 수 있는 얘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러면 화산재가 네, 아까 뭐 여의도 면적에 300m라고 네네. 했으니까 여의도에 300m가 이제 쌓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방으로 날아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화산재라는 게 소량이 분출만 돼도 네. 비행기라든지 뭐 네네. 항공기 이거 다 금지되잖아요. 예. 어떤 피해가 또 예상될까요? 이 화산재가 날아오게 되면은 다양한, 저희도 사실은 요번에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네. 그냥 단순하게 화산재가 날아와서 피해가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화산재라고 하는 거는 날카로운 입자들,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인간 기관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치명적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화산재가 금속, 특히 알루미늄이나 철에 딱 붙었을 때 열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금속이 녹아버리거나 부식돼 버립니다. 아까 비행기 말씀하셨는데 네. 항공기가 엔진 쭉 날아가다가 만약에 화산재를 흡입했다. 네. 엔진이 그냥 굳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운항을 중지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현상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몇 미리만 지금 동경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네. 일단 금속이 화산재에 닿는다 그러면 그 기능 다 마비돼 버립니다. 교통이 안 되고 통신이 마비가 되는 거죠. 예. 5에서 10cm가 되면 아예 도시 기능이 중단돼 버립니다. 10cm가 넘어가게 되면은 아예 그러니까 도시가 마비돼 버리는 거고요. 10cm만 해도. 예, 30cm 가게 되면 무게에 일본에는 목조 건축물이 많거든요. 예. 무너집니다. 그 정도가 되는 영향이 있고 지금 현재 예상하건대 동경에 지금 5에서 10cm 쌓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총 영향 인구가 2,700만 명 정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나름대로 일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우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일본 정부가 그에 대해 대비책을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화산재가 날라온다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많은 양이 날라올 건가. 어.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5에서 10cm라고 했는데 추정컨대 아까 제가 호에이 그때 분화 같은 네. 경우는 1707년도요. 8억, 예, 8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4억 9천만 4억 9천만. 세제곱미터.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만큼의 화산재가 날아올 것 대비해서 이걸 재빨리 청소하고 어딘가에 챔버에다 담아놓자 아니면 나아가서는 바다에 이걸 전부 넣어버리자. 예. 이런 계획까지를 세우고 있어요. 화산재 심각성에 대해서 네. 미리 어떤 예. 그리고 그거 이제 메인으로 가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마시면 호흡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체에 아주 그래서 해롭다고 했잖아요. 안전한 곳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계획 이거 이거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뭐 행동 요령 포함해가지고 광역 화산재 대책 가이드라인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까지요. 예.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조사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약간 갸우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죠? 호웨이 지진의 지금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8억 세제곱미터인데 네. 지금 상정하는 건 4억 9천만 세제곱미터 정도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지금 더 부족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그러면 왜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8억이라는 부분들이 재현된다는 가능성도 사실 없고 낮고 모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4억 9천만이라는 숫자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일본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그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음. 그 넘어갈 때는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적에 기상에서 뉴노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지진에도 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부분들 이상 넘어가는 부분들은 별도로 또 준비가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화산재도 화산재 문제지만은 네. 지진 해일. 네. 일본에서 이제 쓰나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진 해일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난카이 해곡에서 네. 거대 지진이 발생했다. 예. 그러면은 쓰나미, 네. 지진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예. 피해 이거 어느 정도로 봐요? 지진의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 이론적으로는 100%입니다. 100%. 예.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냐? 거의 동일본 지진 그때 휩쓸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규모의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게 저게 동일보 재지진, 예. NHK 화면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NHK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데 그쪽에서 봤을 적에 네. 동일본 지진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가 40m 정도 나왔고요. 예. 쓰나미 40m 정도 높이가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20에서 30m 되는 지역이 200km, 10m 넘는 지역이 500km 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가 똑같이 구현이 될 거다. 요번에 예상컨대 고치현이라는 곳 있거든요. 네. 거기 약 34m 쓰나미가 올 거다. 34m요? 예. 그리고 일본 전체 지역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해안에 30cm 이상의 해일이 다 돌아갑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30cm 이상의 해일이 오게 되면 일단 사람이 거기 노출되면은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예, 그냥 물살 때문에 위험해. 잘 걷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지역에 따라서 그 진앙 인근에는 10m 이상 해일을 다 올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공업단지나 내륙까지 전부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제가 알기로 지진 해일은 1m만 돼도 네. 치사율이 100%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1m가 아니고 34m. 네, 지역에 따라는 다르지만 예. 1m가 넘는 지역 아마 저 난카이 해곡 해안 있지 않습니까? 전부 1m 이상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그냥 다 쓸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게 해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동일본 네. 지진 같은 경우에는 육상으로 6km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 이제 또 시청자가 궁금할 것 같아요. 그 호에이 지진. 네, 뭐 과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뭐 고문서를 통한 듯이 네, 뭐 기록 같은 걸 이용해서 이제 피해 같은 걸 하는데 실제로 일본 해안에 네, 호에이 지진의 피해 흔적 네. 이게 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실제 해안에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요, 흔적을 제일 찾기 쉬운 게 뭐냐면은 워낙에 강력한 해일이기 때문에 바다 속에 있는 퇴적물들 다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은 와카야마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요번에도 아마 그 와카야마가 난카이 해곡 지진 터지게 되면 큰 피해 지역이 될 텐데 그쪽에 그 퇴적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남아 있고 또 하나는 구시모토초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되면 저도 가봤지만 하시구이 바위라는 게 있거든요. 바위요? 예, 큰 육상에 있는 바위가 네. 쓰나미의 타격을 입어갖고 쪼개져서 바닷가에 쭉 일렬로 선 겁니다. 그런 뭐 지금 관광지처럼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게 제 흔적이다. 그러나 바닷속에 아주 밑에 있는 깊은 바다의 밑바닥이 네. 다 쓸려갖고 올라와서 지금 해안가에 남아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퇴적돼 남아 있는 거죠. 300년 동안 그 퇴적물이니까 지중해 지금 남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파보면은 그 안에서 조개 껍데기도 나오고 바닷속에 있는 진흙도 나오고 돌멩이들도 나오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일이 왔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일본은 아무래도 지진이나 이제 화산 활동 같은 게 이제 활발한 나라이니만큼 예. 방제 대책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예. 저도 이제 일본 특파원 시절에 가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네. 상상외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상상외의 방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네.
올 11월 달 네. 난카이 해구 그 해저에다가 지진 해일 관측하는 시스템을 갖출 거다라는 이제 외신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쪽 얘기로 Nnet, 알파벳으로 N 써가지고 N넷이라고 해서 네트라는 거는 쭉 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카이 해곡 쪽에서부터 해안으로부터 쭉 태평양 쪽으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합니다. 해저 케이블. 케이블 위에다가 지진 센서하고 압력 센서를 달아가지고 지진이 발생하는 동시에 지진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될 거고요. 지진과 동시에 깨지는 순간 동시에. 관측점이네요. 그렇죠. 이쪽에. 아. 동시에 또 그에 따라서 쓰나미가 일어날 테니 압력계, 수위 압력계를 따라서 해일 높이는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를 그냥 지진 발생 동시에 바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보를 때리는 거죠. 빨라질 수밖에 없고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지역도 아니고 네. 난카이 해구라는 게 도쿄로부터 길기 때문에. 시작해서 가고시마 밑에까지인데 거길 다 이제 촘촘히 한다는 거예요. 촘촘히는 못하겠지만 대표적인 몇 군데를 쭉 트랙 결정해가지고 그 케이블을 깔겠죠. 케이블을 깔아갖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까도 상님 말씀드렸었는데 예. 지진이 작은 지진들이 이렇게 막 발생하고 있어요. 음. 그게 큰 지진의 사전 예보가 될 수 있는 아 사전 예보. 예예. 그러면 이런 기능도 같이 하는 다음은 뭐 예를 들어 뭐 10분이든 네. 시간에 따라서 피해는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줄면 예보되는 시간, 경보되는 시간이 줄면 음. 피해는 당연히 줄어듭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그렇죠. 그러면 일본 정부가 네. 지난 7월이었죠. 네. 그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 난카이 대지진 방제 대책 네. 지금까지 있던 거와는 또 다른 차원의 네. 방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네네. 어떤 게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요번에 7월이었던가요? 이 방제 대책을 다시 발표를 했는데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많이 진보에 앞서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진 발생에 따라서 생명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그동안 해왔던 예방 대책 그대로 준수합니다. 나아가서 생명을 이어가는 대책을 같이 마련한다. 아, 이걸 같이 발표를 했어요. 건물이 무너지더라도 네. 다시 들어가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건물을 튼튼하게 만들자. 예를 들어서 피해율이 50% 넘으면 그 건물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재민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생명을 지키는, 네. 생명을 이어가는. 네. 이거 좀 생소하면서도 좀 신선한데요. 네. 사실은 신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발생하는 뭐 기상현상들도 그렇고 지진 더더욱 그런 게 앞으로 대책은 서바이벌입니다. 살아남기 위한 이제 생존에 대한 목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는 거고 와. 살고 나서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도시 기능이라든가 최근에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전산 지금 센터 잘못돼가지고 네. 고초를 겪고 있는데 네. 지진에 와가지고 그런 전산센터가 망가집니다. 그렇더라도 타 지역에 있는 백업센터가 이를 보완해가지고 연결시킬 수 있는 아. 그런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굉장히 큰 교훈인 거고 이미 우리나라도 지금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책이 앞으로 점점 높아질 텐데 이걸 들어가지고 최근에 회복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회복력. 예, 도시의 재해에 대한 회복력. 이건 앞으로 선택사항이 아니고 네. 이미 이런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일제는 필수적인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진이 발생하는 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 하더라도 네. 그 발생했을 때 어떻게 살아남고 그렇죠. 어떻게 도시가 회복하느냐 네.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경제 손실 말씀드렸었는데 공장이 다시 바로 돌아가야 생산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체제를 만드는 거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장시간 지금 일본에 대해서 네. 지진 집중적으로 네.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위험이 있고 또 일본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고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남이 나라가 아니고 네. 우리의 문제로 봤을 때는 어떤 걸 교훈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훈은 지진이라는 부분도 일본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고 데이터가 많고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측 안 된다라는 부분들. 한국은 더더욱 예측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지진이 어느 정도 크기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에 대한 경각심은 어찌 보면은 이게 발전적인 경각심이죠. 좀 부담이 되지만 항상 갖고 가야 된다는 부분들. 또 하나 재해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살아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살아서 어떻게 앞으로 이어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좀 더 자세한 것도 얘기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30초 안전 챌린지 이제 순서 하겠는데 요즘 보면은 일본 여행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이제 올 초에도 갔다 오고 지난해에도 이제 또 가족들과 함께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만 안전한 여행 하기 위해서 지진 또 화산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해야 할까요? 좀 꼭 명심해야 할 게 있다면. 일단 일본 여행 준비하신다 하게 되면 지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놀라실 텐데요. 먼저는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진동이 느껴지게 되면은 숙이고 몸을 숙이고 들어가서 안전한 곳에 꼭 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해안에 지진의 일 경보가 발령이 된다 하게 되면은 그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뭐 3층 이상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 튼튼한 건물로 이동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면 지진에 제일 취약한 시설이 통신시설입니다. 통신시설. 그런데 일본 가시면 50 재팬이라는 무료의 와이파이 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00000 재팬이라는 와이파이가 뜨거든요, 자동으로. 네.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 이용해서 서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호준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